자, 이번 시간에는 339페이지 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론을 재무회계, 부가세, 소득세 이렇게 이론 정리를 쭉 했었는데요.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문제풀이를 하는데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에 하나씩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9페이지에서는 몇 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네, 5번 한번 풀어볼까요? 5번이 어떤 문제인지 5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관련이 있는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은 무엇인가? 우리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 또는 회계의 기본 가정에 계속기업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 기업 실체의 가정 이런 것 등이 있었죠. 자, 네모박스에 있는 내용,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회사들의 경우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단일의 법적 실체가 아니지만 단일의 경제적 실체를 형성하여 하나의 회계 단위로서 연결 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이 된다. 네, 이것은 우리가 기업 실체의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네, 기업 실체의 가정. 뭐 계속 기업 기간별 보고하고 관계없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재무회계 쪽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15번 문제 한번 볼까요? 15번. 이게 15번이 어떤 문제입니까? 이 문제죠. 다음 중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목적 적합성이 있는 회계 정보는 예측 가치 또는 피드백 가치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 목적 적합성의 하위 질적 특성 외워야 되죠? 예, 피, 적. 1번 맞죠? 2번 적시성이 있는 정보라 하여 반드시 목적 적합성을 갖는 것은 아니나 적시에 제공되지 않은 정보는 목적 적합성을 상실할 수 있죠. 네, 우리가 적시성과 목적 적합성은 서로 목적 적합성의 하위 질적 특성으로서 적시성이 있는 거니까요. 맞는 얘기죠. 다음 3번. 회계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하여야 한다. 우리가 신뢰성에 해당되는 하위 질적 특성 3가지가 있죠. 표, 검, 중. 그 중에 검증 가능성. 맞죠? 4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서로 상충될 수 없다. 상충합니다. 목적 적합성이라는 질적 특성과 신뢰성이라는 질적 특성은 서로 상충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4번이 옳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서는 재무제표 문제 3번 한번 풀어볼까요? 재무제표 문제 3번.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재무제표의 표시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에 적용하는 중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항상 동일하여야 한다. 네, 중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재무제표 본문, 주석. 네, 일단 동일성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주석까지 그래야 되는가는 우리가 교재에서 설명한 바는 없었어요. 일단 1번은 옳지 않은지 맞는지 일단 보류를 해놓고 보겠습니다. 2번. 현금 흐름을 제외하고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그렇죠. 우리 재무제표는 발생주의에 따라 작성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에 따라야 되겠죠. 2번은 옳습니다. 다음 3번. 손익계산서의 이익은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당기순이익 순서로 구분 표시한다. 그렇죠. 우리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가지고 거기 첫 번째 매출 총이익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 기록한 다음에 그걸 빼가지고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또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뺀 다음에 법인세 차감전 이익을 기입하고
법인세를 뺀 다음에 당기순이익. 예, 딱 맞았죠. 3번. 그 다음에 4번. 자산, 부채, 자본 중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유사한 항목에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합하여 표시하느냐 마느냐의 판단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중요하지 않다면 통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면 세부적으로 표시해야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유사한 항목을 통합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2, 3, 4 확실히 맞았죠? 그럼 1번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재무제표의 본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같은 것을 말하는데, 거기에서는 적용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판단 기준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분 표시하려면 계속 구분 표시해야 되고, 통합 표시하려면 계속 통합 표시해야 돼요.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주석에서는요, 주석이라는 재무제표는 뭐냐면은 이 재무제표 본문에다가 번호를 붙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정 과목의 분류의 동일성이나 이런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다. 다음 페이지에 가서 342페이지에서 어떤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6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재무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무보고는 기업 실체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경영자가 기업 실체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경영성과 현금 흐름, 자본 변동 등에 관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경영자가 우리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대개 외부에 있죠. 외부에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거, 이게 재무보고라고 하는 거죠. 1번 맞고, 2번 재무보고는 기업 실체의 회계 시스템에 근거한 재무제표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나 그 외의 수단에 의해서도 제공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재무보고라는 거에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 회계 프로그램으로 대부분 다 작성이 되고 이루어지죠. 하지만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도 재무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3번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5가지예요.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그러면 4번이 옳지 않았나요? 발생주의에 따라 측정된 회계 이익에 대한 정보는 미래 순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데에는 유용하지 않다. 네, 발생주의에 따라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우리가 미래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발생주의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결산 때 수정분계를 해서 복잡하게 수정분계 해가지고 현금주의를 전부 발생주의로 해가지고 선급 비용의 이연이라든가 비용의 예상이라든가 수익의 이연이나 수익의 예상, 복잡한 일이잖아요. 그걸 왜 합니까? 유용한 회계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용하지 않다. 이건 잘못된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43페이지로 가볼까요? 당좌자산 문제 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합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정기 예금 1년 만기는 현금성 자산이 아니죠. 3개월 만기가 되겠습니다. 아니고 타인 발행한 당좌 수표는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되죠. 수표는 타인 발행 수표 현금성 자산입니다. 만기 도래 공사채 이자표, 네, 우리가 만기가 된 사채 이자표는 현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현금성 자산입니다. 당좌 차월은 당좌 자산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부채입니다. 당좌 차월은 유동 부채로 분류합니다. 당좌 예금의 마이너스니까 당좌 예금이 이거는 마이너스로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왜냐하면 당좌 예금이 현금성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 좀 이따 이 합해해서 이건 빼줘야 되겠네요. 당좌 차월이라는 것은 당좌 계좌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제표에 표시할 때는 이거는 이 유동부채로 표시해야 됩니다. 결산 때는.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이 현금성 자산을 계산할 때는 당좌 예금의 마이너스라고 봐야 되겠네요. 다음에 사용이 제한된 정기예금 1년 만기. 1년 만기의 금융상품은 현금성 자산은 아닙니다.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 배당금 지급에 따른 통지표는 현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현금성 자산이에요. 자, 그러면은 플러스가 3개, 23만원에 16만원 하면은 39만원에다가 만원 더하면 40만원. 40만원에서 10만원을 빼야 되겠, 없는데, 그러면? 빼는 게 아니네요. 이게 만약에, 40만원에서 10만원 빼가지고 30만원이 보기에 있었으면, 그걸 찍을 뻔 했는데, 당좌 차월은 일단은, 당좌 예금에서 빼지 마시고, 이건 부채로 인식하는 게, 그렇게 판단을 했네요. 자, 그래서 3개 더하면 40만원. 1번이 답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당좌자산 문제의 6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344페이지) 6번 문제.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언제 처분했나 볼까요? 10월 1일 날 처분했습니다. 매각하였다. 1000주를 주당 1000원에 매각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10월 1일에 매각한 단기 매매증권은 어떤 증권이냐? 작년 결산 때 공정가치가 1,500원짜리였어요. 그러면 작년 결산 때 이미 단기 매매증권이 한 주당 1,500원으로 평가된 거죠. 그러면 1,500원짜리를 지금 1,000원에 처분한 거니까 한 주당 500원씩 손실을 본 겁니다. 몇 주를 손실을 봤어요? 1000주. 50만 원이 처분 손실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50만 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언제 처분했는가 거꾸로 보는 거예요. 언제 처분했느냐. 그리고 그 전에 결산 때 이걸 얼마로 평가했는가. 그 두 개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단기 매매증권은 그렇게 접근해 가지고 문제를 구하시고,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문제를 냈어요. 그랬을 때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맨 처음에 얼마에 취득했는가? 맨 처음에 얼마에 취득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얼마에 처분했는가? 중간에 평가한 건 무시해야 돼요. 최초에 취득해서 얼마에 취득해서 얼마에 처분했는가? 그러니까 한 주당 1,300원에 사가지고 1,000원에 처분한 거예요. 한 주당 그러니까 300원이죠. 손해봤어요. 1,000주니까 이때는 30만 원입니다. 처분 손실 30만 원. 그것은 이제 답이 2번이 되는데, 그때는 질문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을 때는 처분 손익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었으면 답이 2번이 돼요. 이거는 처분 손실 4번입니다. 다음에 345페이지에 가서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재고자산 문제 5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3년 2월 중 상품 취득 관련 자료이다.
2월 말 현재의 상품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2월 달 상품 취득원가가 얼마냐 이거예요. 자, 취득원가를 2월 달에 외상 매입한 거 이거 취득원가죠? 1000개 곱하기 1200원 120만 원. 운반비 더해야죠. 만원. 취득원가에 포함돼야죠. 매입 애누리 이건 빼줘야죠. 이건 빼주는 거고 매입 할인도 빼줘야죠. 매입 환출도 빼주는 겁니다. 자, 빼주는 게 3건 더하면 18,000원. 예. 그래서 120만 원에다가 만원은 더하고 18,000원을 빼니까 8,000원을 빼면 되겠죠. 120만 원에서 8,000원 빼면 119,200,000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재고자산 문제 또 하나 1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1번은 어떤 문제인가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1월 상품 재고장이다. 총평균법을 사용할 경우 1월 말 현재 재고자산은 얼마로 기록되는가? 수량 감모가 없고 저가법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총평균법에 문제가 나오면 재고자산이 됐든 매출원가가 됐든 먼저 평균 단가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자, 평균 단가를 구할 때는 월초 재고와 매입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월초 재고와 매입이 3건이면 3건 다 더하는 겁니다. 자, 매입 1건, 월초 재고 1건이에요. 그러면 금액을 먼저 구합니다. 100개 곱하기 100원 하면 만원. 그 다음에 500개 곱하기 130원 하면은 3, 5, 15, 5일은 5, 65,000원. 맞나요? 네. 예. 그래서 금액의 합계를 더해보면 75,000원 나오죠. 금액이 75,000원이면 이것을 수량의 합계로 나누어 줍니다. 그게 단가예요. 수량은 여기 100개와 여기 500개. 그래서 600개로 나누어서 평균 단가를 구합니다. 75,000원 나누기 600 얼마 나옵니까? 125원이 나옵니다. 이 평균 단가에다가 재고 자산을 구할 때는 재고 수량을 곱하기 하면 돼요. 그러면 재고 수량을 어떻게 아느냐? 자, 600개에서 매출이 언제 있었냐면은 50개, 250개, 그러면 300개에다가 200개, 500개를 팔았습니다. 600개 중에서 500개를 팔았으므로 매출했으므로 재고는 100개예요. 그래서 재고 100개에다가 평균 단가 125원을 곱하기 한 것이 재고자산이라 이건. 그래서 12,500원이 되겠죠. 12,500원 3번이 답입니다. 재고자산은 12,500원이다. 그래서 총평균법이다. 그러면 월초재고 포함한 매입을 모두 금액을 구하고 그 금액을 수량의 합계로 나누어서 평균 단가를 구한 다음에 재고 수량에다가 곱하기 하면 재고자산이요. 판매 수량에다가 곱하기 하면 매출원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347페이지는 투자자산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투자자산에서 4번. 이 문제죠. 주식회사 한공은 21년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서울의 주식을 100만원에 취득하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였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23년에 인식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최초에 얼마에 샀는가? 네, 100만원에 샀습니다. 21년도에 100만원에 산 거를 체크하시고 마지막에 얼마에 처분했는가?
110만 원에 처분했습니다. 10만 원 이익입니다. 매도 가능증권 처분 이익이 10만 원, 매도 가능증권 처분 이익 10만 원, 3번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답은 이렇게 쉽게 찾으면 돼요. 되는데 이것을 증명하려면은 취득시 분계, 여기 21년 평가시 분계, 22년 평가시 분계, 처분시 분계, 분계 4개를 쭉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매도가능증권 우리가 그렇게 공부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요거 분계 4가지를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계 4가지를 자, 첫째, 취득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다. 이거 매도 가능 증권 100만 원. 100만 원에 샀죠? 대변은 현금으로 샀다고 하겠습니다. 현금 100만 원. 거래 후 결합 관계를 참고로 쓰겠습니다. 매도 가능증권 자산이죠? 투자 자산이에요. 자산 증가, 대변이 자산 감소인 거래입니다. 두 번째, 자, 21년도에 평가했습니다. 21년 말 평가 90만 원으로 평가했어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0만 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만 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거래 후 결합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차변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만약에 여러분이 비용의 발생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안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자본에 해당되어 가지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서로 상계 처리하는 계정이에요. 회계 처리할 때. 자산 감소. 이게 자본이기 때문에 다음 회계연도까지 영향을 계속 주는 거예요. 만약에 손익에 21년 말 손익에 반영해 버렸다. 그러면 다음 회계연도에 영향을 안 주죠. 하지만 영향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22년 말에 또 평가를 하죠. 자, 얼마로 평가해요? 120만 원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90만 원짜리가 120이 되려면은 30만 원을 증가시켜야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거를 먼저 상계해야 돼요. 하고 20만 원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이거 뭐가 좀 매도 가능, 이건 능자가 빠졌고 평가 손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줄이기 위해서. 매도 가능, 여기 증자가 빠졌네.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나 손 이렇게 줄여서 썼습니다. 뒤에 한 자씩 줄였어요. 20만 원. 넓혀야 되겠네. 자, 그래서 거래 후 결합 관계는 자산 증가 30만 원, 대변에
자본 증가 30만 원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모두가 다 자본이에요. 대변에 가니까 자본의 증가죠.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이제 공정 가치가 120만 원 돼 있는 상태예요. 네 번째 이제 처분을 합니다. 23년 중 처분 시 분계. 자, 110만 원에 처분했어요. 현금으로.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 110만 원 들어오겠죠. 자, 대변에 얼마짜리를 처분했냐면 120만 원짜리 처분한 겁니다. 작년에 120만 원으로 평가했던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120만 원. 자, 여기서 지금 이 매도 가능 증권과 관련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이때 처분할 때 이제 손익에 반영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자, 평가 손실은 생겼다가 없어졌으니까 잔액이 없는 거지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지금 20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반대쪽에 기입해서 없애줘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차변에 기록해 주면 이게 없어지죠. 잔액이. 이렇게 없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차변의 합계가 130, 대변의 합계가 120이잖아요. 대변이 10만원 부족하죠. 그게 바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에요. 네?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자본으로서 22년 말에 자본으로 잔액이 있다가 처분할 때 차변에 와서 없어지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잔액은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도 없어졌죠. 처분했으니까. 현금 들어왔죠. 그리고 남는 것은 이익이 이렇게 된다.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은 10만 원이다. 결국에 100만 원에 사가지고 110만 원에 처분했기 때문에 110만 원에 처분했기 때문에 이익이 10만 원이 나는 거예요. 회계 처리 방법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어떻게 해서 10만 원이 나오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4번처럼 이렇게 질문을 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이걸 다 이렇게 분개해보고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아예 답을 찾는 요령을 알려드렸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최초에 얼마에 취득을 했고 마지막에 얼마에 처분했는가 그거를 바로 비교해라 이거야. 바로. 중간에 뭐 공정가치로 평가한 거 이거 다 무시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4번 문제 중요합니다. 4번 문제 답을 찾는 거 중요하겠고 3번이 답이라는 거 그 답 찾는 방법도 중요해요. 이거 다 분개해봐야 답을 찾는다. 그러면 이게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3점짜리 문제 하나 맞추는데 지나치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쉽게 답을 찾는 방법으로 답을 찾으면 됩니다. 이론 문제에서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요 분개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348페이지에서 하나 골라보면은 무형자산에 관한 문제 중에서 10번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 거래는 1번 프로젝트 초기 연구 단계의 연구비. 연구 단계에 지출한 것은
자산이 아닙니다. 비용입니다. 2번 다른 회사와 합병하면서 영업권을 취득하였다. 네, 합병 시 영업권, 요거는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네, 2번이에요. 네, 내부 창출 영업권은 무형자산이 될 수 없지만 합병할 때 영업권은 무형자산입니다. 다음에 3번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별 명패 교환 비용으로 현금을 지출했다. 명패 교환 비용을 자산 잡는 회사는 없겠죠. 그 다음에 4번 재경팀 직원에게 회계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를 지급했다. 강사료 지급하면서 자산 처리하는 회사는 없어야죠. 네, 이건 다 비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영업권. 자, 다음 페이지 349페이지 1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다음과 같은 회계 처리가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주식회사 한공의 건물관리팀장은 본사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고 회계 담당자에게 설치 대금 300만 원을 지급을 요청하였다. 회계 담당자는 대금 3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다. 예, 수선비로 처리했군요. 원래는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이건 건물로 봐야 됩니다. 예, 건물로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했고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영향, 예,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까? 1번 부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 수선비는 비용이고 건물은 자산이니까 부채에는 영향이 없는 거고요. 2번 비용하고 영향이 있죠. 비용이 과대해졌죠. 수선비가 아닌데 수선비가 됐으니까. 근데 과소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3번 자산하고 영향이 있죠. 자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자산이 과소. 3번이 맞죠. 4번 당기순이익. 네, 당기순이익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왜? 수선비로 비용 처리하는 바람에 이익이 줄어들었어요. 예, 그런데 과대라고 했으니까 예, 틀린 거죠. 당기순이익은 과소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올바른 것은 3번이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좀 정리가 되는 셈이고요. 350페이지 접어두시고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350페이지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